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거라며 위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먼저 북한의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포 18형을 어제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재원은 공개하지 않았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분리된 1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 앞 10km 해상에, 2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km 해상에 안전하게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했는데 현장 지도에는 딸 김주애와 부인 리설주 그리고 동생 김여정도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화성포 18형이 북한의 전략적 억제력 구성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 전략의 실효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들이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사일의 신뢰성, 분석은 더 필요하겠지만 고체 연료 ICBM이 맞다면 한미의 대응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로켓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고체 연료 미사일은 신속성과 은밀성을 동시에 갖춰서 한미 감시 체계에 더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존의 액체 연료 방식은 발사 직전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국 정찰위성 등에 더 쉽게 노출되는 반면 고체 연료는 주입 시간이 단축돼서 은밀하고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를 위한 더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또다시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차례의 추가 발사가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화성 18형에 대해 중간 단계의 시험 발사로 완성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표한 기술은 통상적인 기술이라고 깎아내린 뒤 우리는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첨단화된 방식의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타격,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 위협 변화에 따라 대응 능력도 갖춰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290여 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를 발간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된 통일백서에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 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하고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단호한 대처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공식화하고 북미 관계는 대부분 미북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국방부 기밀 문건을 유출한 용의자로 21살의 주 방위군 소속 군인을 체포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부대에서 기밀 문건을 다뤘고 온라인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이걸 유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붉은색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용의자. 경찰 지시에 따라 머리 위로 손을 올린 채 뒷걸음질합니다. 무장 FBI 요원들은 곧바로 손을 묶은 뒤 호송 절차를 밟습니다. 자택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국방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미 공군 주 방위군 소속 21살 일병입니다. Today, the Justice Department arrested Jack Douglas Teixeira in connection with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unauthorized removal, retention, and transmission of classified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군에서 기밀 문건을 다룬 잭 테세이라는 20-30명이 참가한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로 활동했습니다. 주로 총기와 게임 등을 주제로 한 채팅방의 10대 참가자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다 기밀 문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노든 같은 반정부 인사가 아니라 고급 정보 취득 사실을 뽐내려는 의도로 보였다고 같은 채팅방 참가자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밀 문건이 유출된 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건의 현재 상황은 포함되지 않아 내용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concerned about the leakages, and I'm concerned that it happened. But there's nothing contemporaneous that I'm aware of that is
great counsel.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문건을 추가 보도하는 등 문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젊고 낮은 계급의 군인이 어떻게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뒤늦게 1급 기밀 접근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미국 측이 큰 누를 범했다며 미안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자는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만난 미국 측 상대방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동맹으로서 큰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성의 있는 말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도감청을 인정한 것인지 질문에는 사실관계를 떠나 동맹이 훼손될 수 있는 여러 오해가 난무하고 우리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왈가왈부하는 분위기가 있으니 그 점이 곤혹스럽다고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 정부 판단으로는 미국이 도감청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며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이스라엘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한 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이 버스에는 이스라엘 국적 단체 관광객 33명과 한국인 운전자, 가이드를 포함해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60대 이스라엘 국적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숨졌고 9명은 중상, 나머지 사람들은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숙소로 가는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기어 변속 과정에서 버스가 뒤로 밀렸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고 다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입장문에서 사고 현장인 충주시에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충주시 부시장에게 상황을 지휘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로 숨진 60대 이스라엘 여성의 명복을 빌고 더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당시 송영길 캠프에 몸담았던 9명이 조직적으로 돈 봉투를 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9천여만 원을 끌어모아 국회의원과 일반 대의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거로 보고 있는데요. 현역 의원 최소 10명 이상이 연루된 거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YTN이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검찰은 재작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9천여만 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봉투에 나눠 담아 송영길 당시 후보에게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국회의원과 일반 대의원들에게 뿌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캠프에 몸담았던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이 핵심 관여자로 지목됐습니다. 이건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 쇼라고 봅니다.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죠.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들의 혐의를 구체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관여 정황이 있는 인천 지역위원회 출신 민주당 당직자 5명과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보좌관은 당시 이 전 부총장에게서 금품 전달을 알리는 듯한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선적으로 금품이 뿌려진 게 아니라며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조직적인 살포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지금은 돈 봉투를 만들어 건넨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9천여만 원 가운데 국회의원들에겐 300만 원씩 6천만 원이, 지역 대의원 등에겐 50만 원씩 3천만 원가량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산술적으로 20명에게 돈 봉투가 뿌려졌을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중복으로 받은 의원이 있을 가능성도 검찰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품 살포로 이익을 봤을 송 전 대표까지 수사가 확대될 거란 관측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엔 검사 6명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송영길 전 대표의 해명에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총선을 1년 앞두고 특정 의도를 가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첨예하죠.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해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빨리 귀국해서 진실이 뭔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번 수사를 두고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게이트가 열리게 된 거라며 노웅래 의원 사례를 포함해 더불어 돈봉투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지도부 차원의 논의엔 선을 긋고 있는데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개회의 발언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윤석열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로 예를 드는 데 그쳤는데 이재명 대표 역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자진해서 조사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한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조홍천 의원은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민적 신망을 회복하기 위해선 당 차원에서 선제 조사에 나서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오늘 열립니다. 정 변호사 결국 나오지 않았죠? 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또다시 건강상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용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와 가족의 불출석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불출석을 감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사건의 정치적 이용에만 관심이 있다고 반발해서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신 씨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답정너 청문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대신 오늘 오후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따로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법을 어기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냈습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겨진 뒤 관련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었던 만큼 법사위 회부 뒤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본회의 직회부 요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4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정말 몰랐는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 일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국회도 연결을 했고요. 검찰 리포트도 보여드렸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후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021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이제 당 대표 경선 후보 캠프에서 9천만 원 정도를 국회의원에게 10명 내지 20명에 뿌렸다라는 그런 의혹이에요 지금. 예. 이거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조차도 이제 총선 앞두고 총선 1년 남겨놓은 상황에서 검찰의 기획 탄압 수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이제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캠프에서 이종근 사무부총장의 그 포렌식을 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하다 보니까 언론 보도로 좀 녹취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녹취 자체를 지금 민주당은 그게 이제 조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작됐다고 얘기하면 언론 이제 검찰이 또 이제 녹취록을 내놓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녹취 자체는 상당히 구체적이긴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걸 무조건 지금 검찰의 그 총선 앞둔 상황에서의 아직 뭐 1년 남았습니다만 탄압 기획 수사다라고 하기에는 좀 대단히 난감하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윤관석 의원이 처음에 녹취가 나왔을 때는 다른 상황에서 한 얘기를 왜곡해서 보도한 거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한 방송사가 또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처음 녹취 파일 내용이 나왔을 때 윤관석 의원 당사자죠. 당사자가 아마 다른 정황 상황에 있는 것을 아마 짜깁기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걸 그 보도했던 방송사에서 두고 보세요라고 하더니 이제 어제 새로운 추가 녹취 내용들을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상황에서 이거 가짜다, 조작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궁색해 보이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실명이 나오고 액수가 나오고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다른 상황이다,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놀랄 만한 일인 게 과거에 우리 한국 정치가 후진적인 상황일 때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 때나 있었던 무슨 이 돈봉투 살포라고 하는 것이 지금 2021년이면 불과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과거에 정통 민주주의를 계승해 왔다고 하는 민주당에서 버젓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고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 검찰이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 다 처벌하고 책임을 묻겠지만 민주당이 저는 오히려 이참에 첫 번째로는 연루자나 관련자가 너무나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쑥대밭이 되거나 거의 좀 해체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역 의원이 이제 10명 이상이라고 하는 거고 대의원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줬다고 하고 그다음에 돈을 조성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송영길 대표까지 또 이 수사의 칼날이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어서 저는 10명 이상 수십 명 정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루돼서 처벌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당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당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저는 그 정말 그 사직생의 각오를 가지고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자기 스스로가 변화할 기회를 찾아야지 지금도 똑같이 지금 당대표 이재명 대표처럼 이게 야당 탄압이다, 정적제거다, 검찰의 기획쇼라고 하면 국민들이 사실 코웃음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 10명 정도가 지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어제 보도된 그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을 보면 마치 뭐 그러니까 공짜 돈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돈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녹취록에 나온 게 워낙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녹취록에 나온 내용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 전달됐다라고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 자체로 볼 때는 말이죠.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왜 언론에 유포를 시켰느냐, 뭐 피의자 사실 공표하냐 이런데 지금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 녹취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 모릅니다. 아니 모르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그것도 알 수 없겠죠. 근데 그렇게 주장해 나가는 게 맞는 거냐,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가지고 좀 민주당이 아직은 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민주당이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해체의 각오로 임하겠다. 그리고 그러나 검찰이 그야말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우리는 지켜보겠다. 이 정도의 멘트가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자꾸 탄압이다, 기획수사다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녹취를 검찰이 그것도 국회의원 10명 내지 20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했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자꾸 민주당의 노웅래의원도 있었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이미 법원에 넘어갔습니다만 기소된 사건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게 쌓이면은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건 뭐
어떤 그 부패라든지 여러 돈 관계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자꾸만 정치 프레임으로 가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 당사자잖아요.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인데 당의 중진이기도 하고요. 네. 어떤 좀 뭐 당을 위해서라도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심상치 않은 게 연루된 그 숫자가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에 돈이 다량으로 살포되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상치 않은 데다가 이게 또 심상치 않은 건 뭐냐면 송영길 대표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 송영길 대표가 이천 시장 했을 때 대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려진 송영길 계보 측근입니다. 실제로 당시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의 핵심 본부장을 했고요. 같이 나왔던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마찬가지죠. 네, 윤관석 의원이 사무총장을 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조성했다고 알려진 강내구 네. 공공기관 감사협의회장이라는 사람도 네. 송영길 대표 측근으로 다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성만 지금 의원도 당시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이었을 때 인천시 의원을 했습니다. 예. 인천시 의장을 했죠. 그러니까 측근입니다.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핵심 측근이 다 연루돼 있고 그분들이 돈을 만들고 돈을 주고받고 그 대화가 지금 녹취록에 나오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까지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게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전당대회 직전에 9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봉투에 담아서 수십 명에게 네. 살포됐다고 하면 왜 그랬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슨 수고했다고 수급이 준 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거 결과가 0.5%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했습니다. 0.59인가 그랬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아슬아슬하게 당시 홍영표 후보, 친문 주자인 홍영표 후보를 사실은 비주류인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이 비주류인 송영길 대표가 0.5%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겼기 때문에 네. 선거 직전, 투표 당일 직전에 돈 봉투가 살포된 것은 바로 그 돈을 통해서라도 당선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죠. 이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이미지가 뭐가 되고 관련된 연관자가 수십 명이 나오고 민주당 직전 대표였던 송영길 대표까지 만약에 사법처리를 당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 수준 이상의 사직생에 각오를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자체가 좀 존속하기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유독 강도 높은 발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송영길 전 대표는 일단 그 프랑스에 있지 네.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일단 이정근 사무부총장,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런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강내구 감사협회장인가요? 그리고 한때 이제 대전 광역시당의 동구 네. 지역위원장도 했고 이분이 박모 보좌관, 그 이제 송영길 대표 보좌관한테 네. 전달을 하고 현재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 전 사무부총장한테 돈이 흘러가고 사무부총장은 지금 뭐 이제 지금 그게 혐의가 입증돼 있는 상태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윤관석 의원, 민주당 의원한테 흘러가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의혹이 나온 건데 네. 여기서 이 보좌관이 등장하는데 이게 개인적 일탈이다.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렇게 하기는 이 자체 논리로만 볼 때는 그건 맞지 않는 논리라고 봐야죠. 그럼 이 전혀 송영길 당대표가 그때 대표 경선에 후보로 출마했던 거였는데 예. 앞뒤 정황이나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은 전혀 모르게 이게 다 이루어졌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 부패 사건 보면 항상 그런 식이에요. 개인의 일탈이고 난 몰랐다. 예. 그건 나중에 또 밝혀지기도 하고 일단 부인하고 보고 뭐 이런 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몰랐다고 할 게 아니라 몰랐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이 부분도 알 수 없습니다만 빨리 귀국해서 내가 일단 살펴보겠다.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거 무조건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했는 거 누가 많이 믿겠습니까? 보좌관이 여기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데.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목소리, 송영길 전 대표가 당장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를 먼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 라디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준비가 되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사실이라면 사실이란 걸 전제로 해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이정근 총장의 전 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정근이 그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뭐 전달했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군색하지 않나. 군색하지 않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난감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까지도 조사를 그러니까 돌아오시라고 해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에서도 차라리 당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진상조사 나서는 건 어떠냐 이런 조언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낫겠죠. 국민적 신망을 회복을 하려면.
이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이전 지도부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렇습니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직전 당대표였던 송영길 대표와 연관된 의혹을 받는 송영길 대표 측근들의 전당대 대규모의 돈봉투 살포 사건이기 때문에 충격적이니까 아마 검찰 수사를 봐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그 사건을 지금의 현직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처리할까? 이 문제거든요. 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골탈퇴하는 각오로 민주당이 해체하는 수준까지 근본적으로 대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저는 첫 번째 나와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이게 검찰이 하도 왜곡 조작을 해서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계속 본인의 사법 리스크, 대장동 게이트 이런 이야기하면 이게 다 검찰의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직 당대표가 이 위기 상황을 스스로 앞서서 칼을 휘둘러서라도 고쳐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또 코앞에 있기 때문에 같은 개낀 도끼인으로 감싸 안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뭐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노웅래 의원 모든 분들이 다 그 검찰이 수사 혐의를 잡고 이야기하면 다 이거 검찰 조작이다고 이야기하니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그 자기들의 그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당대표부터 살신성인의 자세로 스스로 검찰에 출두하든가 아니면 그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든지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스스로 그러면 저런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측근들의 이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서 깨끗하게 칼을 휘둘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유유상종으로 끝까지 또 버티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이전에 있었던 얘기는 하지만 지금의 위기로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는 수사인 것이고 나중에 기소가 될지 뭐 기소하겠죠 검찰이. 그리고 또 뭐 구체적인 의원 이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저도 이 정도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혹은 의혹이지만 이렇게 불거졌다는 자체가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그렇다면 당대표가 정권이 바뀌어도 지난 정권만 탓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이건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감찰로 나서겠다라든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겠다는 이렇게 나오는 게 일단 맞죠. 그런 다음에 검찰의 행태가 너무 과도하다. 이건 뭐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정책 비판보다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자체로 조사하겠다는 게 맞아요. 과거에 이건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요. 탄핵을 받은 이유로만도 물러난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때와 너무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문제가 불거지고 의혹이 이제 생기면 일단 들여다보겠다, 위원회 구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검찰의 이 뭐 과도한 이런 건 뭐 정치적 수사의 문제니까 별개의 문제, 별개의 영역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자꾸 수사가 기획돼 있다, 조작돼 있다,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검찰공화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21세기에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탄압하고 기획하는 거 저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국격이라든지 경제 수준이나 경제 규모를 볼 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대개 이 선진국에서 쿠데타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그 선진국의 군인들이 대단히 도덕적이라서가 아니라 국민들 수준 때문에 쿠데타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수준에서 어떻게 검찰의 기획수사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일단 맞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 저는 이제 이게 돈봉투 사건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나왔던 이유는 그 당시 전당대회가 정말 굉장히 치열한 각축전이었고 굉장히 그 승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봉투의 유혹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이 배포된 사람들 보면 국회의원 10명으로 이야기되고 지금 그 대의원들이라고 50명 정도, 60명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표 선출 방식이 지금은 조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좀 비율이 올라갔습니다만 그때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밖에 안 되고요. 권리당원 40%에 대의원이 4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의원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들이 45%의 반영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대의원 한 명이 일반 권리당원의 한 100명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의원한테 돈이 갈 수밖에 없는 유혹에 있는 거죠. 그리고 대의원이라는 분은 잘 아시지만 국회의원의 다 통제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다 지역위원회의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 대의원들을 다 선발하기 때문에 대의원들 표가 보통의 권리당원의 몇백 배 이상의 등가성이 있다는 것과 그 대의원들은 대부분 현역 의원들이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본다면 45% 40%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그 0.5% 차이로 이게 승패가 엇갈린 상황에서 그렇다면 돈을 줘서라도 대의원 데려오고 국회의원
300만 원 주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유혹이었죠.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한 9천여만 원 정도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의원들 개개인이 받은 돈은 뭐 한 수백만 원, 지역에 있는 뭐 대의원 같은 분들이 받은 돈은 수십만 원 정도로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명 한 명이 받은 돈을 보면 사실 수십에서 수백이기 때문에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혐의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혐의는 아니 아니지 이거 않습니까? 엄청난 혐의죠. 우리가 단 몇십만 원을 받아도 매표 행위잖아요.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건 아닙니다만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가장 커다란 메커니즘이 선거예요. 선출이고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단 사실 뭐 10만 원을 줬어도 그 자체가 민주주의 위기죠. 민주주의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대단한 정치적 퇴행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살포죠. 살포 그야말로. 한두 명한테 뇌물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의원 당원들에게 돈을 줬다라는 건데 글쎄 뭐 김 교수님의 추론이 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단정한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혐의입니다. 네, 협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정말로 밝혀진다면 다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국회의원 단 몇 명이라도 대의원 한 몇십 명이라도 있었다면요. 제가 언뜻 생각나는 이것도 너무 과도한 비율일지 모르지만 박정희 정권 때 말이죠. 다 한때 옛날 얘기예요. 대한민국 수준이 대단히 낮을 때 얘기인데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생각나잖아요. 농촌에 가지고 막걸리 사고 고무신 돌리면 표가 민주공화한테 갔던 민주공화당 몇십 년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니 지금하고 맞지도 않는 얘기지만 언뜻 그게 떠오를 정도 이게 사실이라는 말이죠. 돈을 살 때 돈으로 표를 사는 거 아니에요. 매표가 그거 아닙니까? 살매자.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민주당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행태를 지켜보되 이 문제를 가볍게 보아넘겨서 안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너무 오래전 비유를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2008년에도 비슷한 일이 한나라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제 박희태 전당대회에 나왔던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고승덕 당시 현역 의원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 안에 박희태라는 명함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4년 뒤에 고승덕 의원이 폭로를 합니다. 폭로가 되면서 박희태 의원이 이제 조사를 받고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300만 원 이게 참 공교롭게 같은 액수라 해서 정착가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때 300만 원이라는 것을 고승덕 의원이 폭로하는 바람에 박희태 당시 후보도 조사를 받고 똑같은 혐의입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야기되는 건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9천만 원 이상의 지금 액수이고 줬다는 사람이 이제 한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기 때문에 이건 전방위적으로 살포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그 녹취 파일에 또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돈의 저성경위, 돈의 전달경위, 돈의 배포경위 이런 것들 따져보고 이 정당법상 제가 알기로는 돈을 주고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묵인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송영길 대표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이 해체되는 수준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다. 쑥대밭이 일단 될 거라는 것은 기본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이 문제가 또 정치권에서 계속 이제 논의가 될 거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에서 언제 정말 자유로워질지 가뜩이나 정책이나 입법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게 또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이게 사실 민주당이 조기에 끊어내는 방법은 당사자들이 어떻게 뭐 탈당을 한다거나 뭐 당에서 제명을 한다거나. 근데 그럴 리가 있겠냐고요. 우리나라 정치 행태가 그런 적이 뭐 있었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근거가 좀 많이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명, 20명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통화 녹취가 너무 구체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 적은 별로 없다. 대개 한두 명의 뇌물수수 뭐 주로 이런 거였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그 대의원, 당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돈이 살포됐다면 이건 사실은 뭐 우리가 역대 잘 보기 어려웠던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옛날의 행태처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자체는 대한민국 정치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올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직 의혹이고 혐의고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지지율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이 돈봉투 살포 의혹은 아마도 오늘 발표된 지지율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됐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31%에서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27%로 내려왔고요. 부정평가는 61%에서 65%로 4%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일단 20%대 지지율이 있었던 적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위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지지율도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되게 30%대에서 박스권에 갇혀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20%로 떨어진 건 지난해 아마 이준석 사태 있을 때 20%대로 떨어졌던 것 빼고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몇 개월 만에 다시 20%대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지지율 수치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후폭풍 그리고 네. 최근에 도청 파문이 나왔던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난 주말에 나왔던 그 횟집에서의 그 사진이 저는 또 그게요?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그냥 감입니다만 예. 일반 국민들은 정책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어떤 정책의 실익들을 따져보기보다는 사진 한 장 보고 느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의 우리 윤석열 정부 또는 집권 여당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사건, 그러니까 횟집의 도열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충분히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예. 것인데 이게 사진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오는 메시지가 이미지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20%대로 하락했다는 것은 엄청난 경고등이 켜진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김기현 대표로 출범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금 하락세나 정책권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정말 모든 걸 바꾼다는 각오로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민주당 정도의 각오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죠.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지지난주가 4%포인트 떨어졌었죠. 네. 이게 물론 이제 횟집 도열 사건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가만히 우리가 이제 이 정권 출범한 이후에 1년을 돌이켜 보면 말이죠. 잘한 게 별로 느껴지가 않아요.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면 일단 취임하고 그럴 때 대통령실 이전 문제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이제 뭐 이른바 찍어내기 뭐 이런 얘기 기억에 남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태원 용산 참사가 있었어요. 네. 이태원 용산 참사가 있었는데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 없었고 이상민 전 장관은 지금 뭐 탄핵돼 있는 상태고 말이죠. 현 장관입니다. 현 아직 뭐 예, 탄핵 소추가 안 예. 끝났으니까 헌재가 안 끝났으니까 탄핵 소추 의결만 낸 거니까 현 장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당 대표 경선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일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인 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후폭풍 부정적 여론이 더 높고 또 이게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도청 사건 이른바 미국 정보기관의 도관청 의혹 사건도 연결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권의 태도가 대단히 저자세거든요. 이따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 유권자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요. 그런데다가 횟집 도일 같은 건 하나의 뭐 부차적인 거라고 좀 보는데 본질은 아닌데 이러한 것도 있다 보니까 보수 정권으로서의 그 분명한 지향, 어떤 정책 능력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보수 정권으로서. 한미일 동맹 보완한 것좀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한미일 동맹 자체도 너무 이제 미심쩍은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까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쌓이면서 지금 사실 25%대면요, 27%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25%대였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 정권 출범 1년인데 거의 지금 언론에서 레임덕 아니냐란 말이 나올 정도로. 레임덕은 임기 말에 나온 현상이거든요. 대통령에서. 지금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는 그래서 여권이 이 상황을 게다가 또 과도하게 당정 일체를 강조하면서 친정체제 얘기 나오고 홍준표 대구시장 상임고문 해촉하고 이런 게 다 하나같이 점수를 까먹는 요인들이에요. 여기서 지지율 올라가길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권 전체가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국정운영 마치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대로 한다면 그게 다 4.5 재보선거 어제 졌잖아요. 그저께. 뭐 큰 선거는 아니었습니다만. 물론 기초의원 선거에서 졌지만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인데 이게 다 뭐냐고요. 1년 남겨놓고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황골탈퇴해야죠. 민주당의 반사 이익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양쪽이 공생하는 이유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잘못된 거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고 국민의힘부터 민주당의 리스크,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가지고 뭔가 지지를 유지하라고. 이게 전형적인 반사 이익에 의한 적대적 공생. 이게 똑같아요, 사실은. 이거 뭐 부패 사건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집권 세력이 이 부분을 정말로 면밀하게 성찰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20%대로 내려간 것 자체도 일단 안 좋은 신호긴 한데 지역별로 지지율을 보면요. 대구 경북도 잘 못한다는 평가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잘 못한다는 평가가 많아요. 근데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게 이제 심각성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이
이 부정평가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네. 연령별로도 70대 이상 빼고는 사실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60대도 부정평가가 1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포인트.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 지금 지지율 그리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의 상황을 보면 총선이 1년여 남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예. 이게 지금 총선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지율이라면 사실 선거 못 치릅니다. 저도 뭐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만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당정 일체를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만 예. 당이 어떻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당이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막아낼 수 있을지 이런 역할들을 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에서는 그냥 설화, 실현 논란 네. 그리고 당내에서 원로들끼리 갈등이나 벌어지는 모습으로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위기의식의 어떤 경고등이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부터라도 정말 모든 것을 원점에서 돌이켜보고 예.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정 운영 방식부터 시작해서 당의 전반적인 정체성, 그다음에 당 운영의 방식, 당의 어떤 인사에 대한 적재적소의 배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재수정해야 된다.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도 그런 위기의식이 물밑에서는 다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조사가 지난 화요일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어제까지. 네, 화수목까지 네, 조사를 한 어제까지. 거예요. 사실 지난 주말에 가장 컸던 뉴스가 이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고 그게 아마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정부 대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특히 김태호 1차장의 태도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미국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네.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만 이 얘기 물어보면 저 떠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이 지금 이 도감청 의혹이 제기됐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게 미국에다 물어보고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미국에 당신네 나라에서 나온 거니까 물어보고 어쨌든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재발 방지 요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알아서 먼저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에서 이게 뭐 조작된 거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것도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상당수가 조작이 되지 않았다. 그럼 조작된 거 있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도감청 의혹이 도감청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대통령실 안에서 네. 안에서가 도감청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단 네, 말이에요. 뭐 대변인실의 공식 입장은 그랬습니다. 입장을 했다. 그럼 밖에서는 도감청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왜 그렇게 미국이라면 일본이라면 그렇게 겁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무슨 보수 진보의 문제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어쨌든 도감청 자체는 나쁜 거거든요. 무조건 네. 나쁜 거예요. 예. 악의가 없었다. 그럼 선의적인 건 뭐 그런 얘기 민주당 의원이 누가 했던데 네. 선의로 도감청은 괜찮은 거예요. 사실 감청은 원래 영장을 발부해서 하는 거니까 정상적인 거고 뭐 사전적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예. 도청은 도둑이란 도자거든요. 이게 몰래 감청한다는 얘기, 몰래 듣는다는 얘기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이것도. 근데 원래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간에 있는 거로 우리가 알려진 비밀이라 하더라도 이게 불거지면은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죠. 왜 남의 나라 걸 도청합니까? 그럼 어떻게 동맹관계가 신뢰할 수 있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친한 관계인데 만약에 친구가 내고 도청했다.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기분 좋겠어요. 그 사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지지율의 하락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태경 의원이 이제 뭐 정보위 활동도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일단 하태경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은 도청은 맞는 것 같고 이걸 좀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했던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더라고요. 우선 이제 오늘 그 주 방위군에 근무하는 20대 청년이 체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일단 범인으로 혐의를 두고 체포를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정보가 유출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뉴욕타임즈에 보도됐던 그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이 문건이 유출된 시점에 대해서 날짜를 적시한 적이 있어요. 몇 월 며칠자 그 유출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CIA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도 지금 자체 내부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혐의를 두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도감청이 없다라고 우리가 애써 부인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초기에 잘못된 내용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보고 미국의 정확한 사실 해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만약에 도감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당하는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라고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감청이 과연 대통령실이 이전했기 때문에 됐다고 하는 민주당의 공세도 일단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똑같은 대한민국 국가이익 차원에서 여야가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 지렛대를 높여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라 하니까 당연히 여당에서 그걸 막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대통령실 이전돼서 한 건 아니라는 게 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막다가 보니까 도청된 게 아니다라는 말로 좀 과대하게 과잉방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하는 기존의 정치 소재로 전환시키는 야당의 태도나 네. 그다음에 도감청이 아예 없다고 미리 선을 긋는 우리 정부의 처음부터의 잘못된 자세는 국민들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저는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이라든지 분명한 사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태경 의원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은 이게 좀 정치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으면 뭐 대통령실에서 야당 대표에게 뭐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이 있는데 뭐 외교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가보자. 이런 게 미디어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야당 대표 불러다가 얘기하고. 근데 지금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 정치가 복원되는 거겠죠. 대한민국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지금 다 우리가 여야다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실종된 거예요. 지금 거의. 정치가 이런 정치가 어디 있어요. 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치판 리셋해야 돼요, 진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어느 게 사실이건 아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말이죠. 모든 게 대하는 행태나 여야가 할 거 없이 일반적인 평균 시민들의 수준보다 낮잖아요. 일반적인 사안에 네.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대통령실이나 여권 전체가 과도하게 권력을 의식하는 이런 행태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건 당당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설령 어떠한 정책이 설령 좋은 정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그 정권의 태도나 정권의 운영 행태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권위적으로 비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네. 왜 이렇게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을 못 하냐는 거예요. 한미 동맹 가장 중요하죠. 네. 누가 부인합니까? 근데 동맹이 중요한 것과 이런 거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 이런 게 바로 국정 운영 방식들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를 해봤고요. 이거랑 좀 관련이 되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에서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좀 신경전이 보였기 때문에 해촉한 게 어떤 이유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당 상임고문에 위촉한 게 지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입니다. 그때도 대구시장이긴 했죠.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에 좀 이례적으로 현직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임고문에 위촉을 했고요. 아마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이 좀 위촉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뭐 어디서는 쫄랐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위촉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위촉된 그 상임고문의 자격으로 예. 감나라 배나라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홍준표 시장이 요즘 했던 이야기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망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4.3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내용 자체는 옳은 방식의 쓴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옳은 메시지라도 그 메신저가 너무 과도하게 네.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손상을 주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옳은 소리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김기현 대표에게 정광훈 목사랑 결별해라. 당연히 맞는 주문이긴 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대위로 갈지 모른다. 이야기를 하면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다시 담긴 했습니다. 그 물론 삭제하긴 예, 했죠. 또 하나는 누구 정광훈한테 약점 잡혔나? 이것도 얼마나 그 불쾌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뭐 당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있고 네. 또 내용 중에는 최근에 와서는 일부 납득할 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방식이 상대방이나 우리 당에 대해서 금도를 넘는 과도한 비난이 섞인 그리고 일정의 감정적인 발언이 섞인 것들은 자제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서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김기현 대표 역시 이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참다 못해서 이제 상임고문에서 해촉을 한 건데 저는 이 부분도 당의 원로 아닙니까? 네. 홍준표 시장의 당대표를 2번이나 했던 예. 분이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지금 당의 현직 대표면 이런 부분을 왜 장외에서 설전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됩니까? 따로 만나서 풀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전화 통화 안 했을까요?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홍준표 대표가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만나서 식사를 하든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서로 간에 있는 이야기를 신뢰의 바탕에서 주고받으면 수용할 거 수용하고 또 해명할 거 해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채로 만약에 저렇게
페이스북에서 막 써서 비난하고 약점 잡혀님 비대위를 가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또 공개적인 발언을 해서 해촉을 또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는 지켜보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분란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불안감이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교수님. 아니, 정치라는 게 말이죠. 어떤 비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그게 싫으면 정치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홍준표 대표의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상당수가 맞는 게 있다면 말이죠. 불편하더라도 그걸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기껏 하는 얘기가 이게 당 상임 고문은 원래 이 현역이 맞는 게 아니다. 그럼 진짜 왜 해촉을 왜 안 했냐고요. 예. 그러니까 대개 이 말들이 예. 대체로 궁색해요. 네. 그리고 제가 자꾸만 말씀드린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김기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당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쓴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었던 거였잖아요. 그게 본질 아니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이 그 이념 정체성 관련한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정광훈 목사 우파를 통합했다는 등 5.18 정신을 그 헌법에 넣으면 안 된다. 이건 네. 다 윤 대통령의 그 공약이었거든요. 헌법 네. 통합된다. 근데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다 비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과 쓴소리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면 바로 그게 당과 정관계, 당정 관계도 이런 식으로 이게 작동이 된다면 이게 되겠냐고요. 조금 과하더라도 쓴소리 듣는 게 정치고 웃어넘길 줄 알고 그게 포용이고 네. 그게 관용이고 그게 정치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법 영역이죠. 다 뭐 잘못된 무조건 잘라내고 형량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해촉을 한다? 유치해 보이잖아요, 일단. 사람들 볼 때 다 내용을 다 자세히 다 안 들여다볼 테니까 일반 시민들이 예. 이게 뭐야 뭐 또 비판하니까 잘랐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안 좋은 영향 미칠 수밖에 예. 없어요. 이게 쌓이니까 자꾸 뭔가 국민의힘이 중도층한테 이반되고 TK에서도 부정평가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게 예.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정 자체가 좀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면직권이라는 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일을 하라고 직위를 주고 그러니까 나에게 언제든지 자문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문하는 직을 자문했더니만은 자르는 것. 김기현 대표의 단독 판단이냐 뭐 이런 어떤 물음표가 붙는 어떤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대표 했을 리가 없죠. 제가 김기현 대표는 사실 판사과인데 당에서 보면은 주호영 대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이렇게 중재형이고 이렇게 협상형이라는 얘기가 많지 이걸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예전에 제가 홍준표 대표 밖에 나가 있을 때 입당을 제가 받아줬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김기현 대표랑 제가 이거 갖고 논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표 시절에 대변인도 하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렇게 면직하는 거는 너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뜻이 아니면 용산의 뜻이란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MBC가 취재하세요. 그거는. MBC의 숙제를 던져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MBC가 취재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이게 지금 우리 당의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구축이 돼서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사사건건 밖에 나가서 저렇게 또 우리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그만할 때다. 네. 자중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자기 스스로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당에 잘못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모든 언론 방송에 나와서 그것들을 씹어대면 제가 볼 때 무슨 좋은 비판을 일이 해대면 비판을 해대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예. 만약에 홍준표 대표를 해촉하는 것에 용산에 입김이 있었다는 건 제가 볼 때 말이 되지 않는 게 하태경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주 횟집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홍준표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가 다 갔던 거기 때문에. 예. 그때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실제로 같이 만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요.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 후보 경선 때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어도 인간적으로 절대 불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용산에서 그 지난번에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을 뭐 초보자라고 한 게 기분 나빴다. 제가 볼 때는 가십성 기사고요. 그냥 카드라 통신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런 식의 MBC 유도 질문에 그런 그 뭐 마치 동의한 듯한 대답을 한 건 제가 볼 때 부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짧게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 행태 자체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뭔가 좀
그러니까 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봤을 거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추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추측도 저는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긴 보는데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끔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상황이. 당정관계가 당정 일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당정 일체가 돼야죠. 당연히 네. 해야 되는데 당정 일체라는 게 당이 무조건 대통령실을 의식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실과 당이 같이 견제하면서 보험 관계를 이뤄 나가야죠. 상호 비판도 좀 하고 말이죠. 예. 그럴 때 건강한 균형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은 여전히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황사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고 곳곳에 비가 내리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충청 이남으로 확대하겠고 내일은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20mm 이상의 큰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 최고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1도, 부산 19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날씨가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